채널A의 저녁을 책임지는 정치 시그널 나이트,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정치권의 이슈를 정리할 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상수, 박민영, 설주환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키워드 두 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뒤집힌 판결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있었는데 1심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전부 무죄가 선고가 됐거든요.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릴 텐데 대체 선거법 선고가 이렇게 뒤집힌 이유는 뭘까? 간단한 한마디씩을 좀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뒤집어졌는가? 이게 뭐 민주당은 원래 100% 무죄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그대로 유지가 될 거다 또는 뭐 더 형량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관측까지도 나왔었는데 보니까 유죄가 유지된 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일부 유죄로 선고됐던 것조차 다 무죄로 뒤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쓰신 순서대로 좀 여쭤볼까 하는데 박민영 대변인 뭐 이 표현이 뭐 비속어는 아니니까 나가도 되죠? 이거는 제 표현이 아니고요. 예. 네, 개딸 판사? 그 법관들 내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별명이다. 그래서 이혜령 그 판사 관련해서 이예슬. 이혜슬 판사에 대해서 이런 그 풍문이 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제도 저희가 그 특정 관계자들과 만찬을 하면서 예상을 좀 해봤죠.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3-4분 정도가 8명 중에 3-4분 정도가 불안하다. 뭔가 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재판관들 성향이 심지어 그때 또 한 분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분을 빼고서라도 조금 더 편향성이 의심되는 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근데 사실 저는 좀 순진했죠. 그러니까 설마 아무리 성향이 그래도 1심에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쟁점 중에서 복수의 쟁점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이거를 그렇게 뒤집을 수가 있을까? 이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근데 오늘 뚜껑을 열어보니까 진짜 이럴 수가 있구나. 좀 약간 좀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판결 자체보다 이런 판결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좀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좀 전 궤변이라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판결문 자체 논리가요. 이게 뭐 사실 김문기를 몰랐다라는 것은 뭐 인지의 영역이니까 1심에서도 무죄를 준 게 저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골프를 안 쳤다. 그리고 백현동의 협박을 당했다. 이런 것들은 사실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제시한 그런 증거 사진이 조작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네. 이제 이재명 입장에서는 그거를 조작이라고 말을 한 것이 그 골프를 쳤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 그 자체를 조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 그러니까 이게 1심부터 일관되게 이재명 대표 측이 주장했던 논리죠. 그러니까 이게 거의 이재명 아바타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편파적으로 해석을 해줄 수가 있나? 왜냐하면 예. 통상적으로 저희가 그 사실을 제시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사실을 부인하니까 저희가 같이 골프 친 사진이 있다라고 제시를 한 건데 그 사진이 그런 맥락이었다라는 걸 분명히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주장은 다 빼버리고 사진이 조작됐고 사진을 조작한 거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네. 허위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야, 저는 진짜 이런 희대의 말장난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뭐 백현동에 대해서도 뭐 약간 3단 비틀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이제 국토부에 의해서 이게 뭔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만한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이재명 대표가 결재권자로서 주관적으로 그런 영향이 있었다라고 생각했을 여지가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포괄적으로 협박이라는 표현이 그 국토부에 의한 의사결정에 영향이 있었다라는 것을 자기가 심증을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허위 사실이라고까지 볼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펼치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건 의견 표명이다. 뭐 이렇게 그래서 얘기를 이게 하더라고요. 대체 뭔가. 그런데 협박이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도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엄밀한 그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야, 이거를 판넬까지 들고 와서 고의적으로 국감장에서 이렇게 그 대대적으로 전파력이 있는 곳에서 허위사실 공표를 했는데 이걸 저렇게 비틀어 버리면 허위사실 공표죄가 왜 있지? 저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근데 이거 저만 그런 생각 하는 게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건에 대해서 거의 전 국민이 몇 년 동안 지켜봤단 말이죠. 많은 국민들이 그 2년 2개월. 사진도 봤고 예. 그 영상도 몇 번씩 틀어봤을 텐데 법원이 이렇게 답을 정해놓고 짜맞출 수가 있나? 전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고요. 아마 저는 이런 게 이 사법 질서라는 게 저는 그렇습니다. 전 전문 법조인이 아니고
저는 그래서 법의 한목적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아니 법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국민들이 그 법을 신뢰해야 따르는 거예요. 따라야 법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질서유지 기능과 이 국민들의 신뢰가 불가분의 관계인데, 야 법관들이 정말 막장이구나. 저 이런 거를 한 번 더 확인한 것 같고 네. 많은 국민들이 우리 사법 질서에 대해서 절망감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게 설주환 변호사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요. 저는 재판부의 성향이라고 했는데 네. 물음표는 지었습니다. 제가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 재판부 성향이라든지 뭐 재판관 개인의 출신 뭐 이런 걸 전혀 고려하고 싶진 않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판결 이후에 뭐 비판한다든지 이런 걸 정말 극혐했던 사람인데 네. 오늘은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좀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래요. 네. 좀 저는 납득이 되지 않는 제 개인적으로는 뭐 그분들도 저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법조 생활을 하셨었고 뭐 훌륭하신 판사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네. 모르겠습니다. 제가 과문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도무지 판결 결과를 듣고서는 이해가 되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부분에서 가장 특히 어떻게 저는 이렇게 두 나올 가지, 수 있지? 두 가지가 이 사진과 관련해가지고 조작됐다라는 부분, 이건 조작이라고 보인다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사진을 국민의힘에서 당시에 제시할 때 확대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 그 옆에 전체 사진을 같이 제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전체 사진은 이러한데 전체 사진만을 보면 그 골프를 친 김문기 씨, 그다음에 유동규 씨, 그다음에 이재명 시장, 당시 시장 이게 잘 안 보이잖아요. 단체 네. 사진이었어요. 네. 10몇 명이 찍은 사진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만을 확대해가지고 다시 옆에 편집해가지고 확대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걸 조작이라고 한다는 게 저는 이해는 안 갔어요. 솔직히 사실 말씀이에요. 조작은 이 사진 안에 없는데 네. 같이 놀러 못 간 친구 너 불쌍하니까 우리가 넣어줄게 해서 그렇죠. 같이 넣고 이게 조작인 것 같은데. 없는 것을 있게 만들거나 아니면 있는 것을 왜곡시키거나 예. 이게 돼야 되는데 이건 그냥 편집이잖아요. 옆에 좀 더 잘 보이게끔 확대해서 보여준 그러니까 것인데 원본이 있고 확대본인 네, 거죠, 그냥. 근데 그것이 원본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도 맞다 그 말이 이걸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 도무지 내가 알고 있는 조작이라는 단어가 좀 이제는 뜻이 달라졌나? 지금 뭐 한 가지 얘기는 여기서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잠깐 그 졸지에 사진 조작범이 되신 분이 있어서 저희가 SNS 그래요?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네. 이게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도 제기를 뭐 이 사진을 공개를 했지만 네. 성남시 의원 출신인 이기인 이기인 씨, 예, 개혁신당 네. 최고위원도 공개를 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SNS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 음. 졸지에 제가 사진 조작범이 됐네요. 옆 사람에게 자세히 보여주려고 화면을 확대하면 조작범이 됩니까? 그럼 CCTV 화면 확대해서 제출하면 증거가 조작된 거니 무효란 말인가요? 이렇게 썼어요. 아니, 이거 관련돼서 네. 오늘 되게 화제가 된 글이 지금 하나가 있는데 우리 그 과속하면 카메라가 찍어서 확대해서 차량 번호판. 과태료가 날라오잖아요. 예. 번호판 조작 확대해서 조작 사진인 거야. 그렇죠. 조작 사진으로 우리한테 과태료를 내라 그러니까 네. 이제 항변을 하면 돼. 거부해야죠. 조작된 사진으로 하지 아니, 말고 원본으로 해라. 원본으로 해라. 네. 이제까지 방송국에서는 다 모든 조작 방송 화면을 보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상회담을 하는데 50명 이상의 정상회담에 이렇게 쭉 이렇게 서가지고 단체 사진 찍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이제 필요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이 같이 있으면 그 부분만 같이 비슷하게 서 계시네 그러면 그 부분 확대해가지고 그 부분만 따로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예,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얼굴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다 조작 방송이죠 앞으로는. 화면 다 조작한 거고요. 네. 이건 확대 편집이 아니잖아요. 이제 오늘 항소심의 결과대로 한다면 이제 조작 방송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예. 확대해서 뭔가를 보여주면 그건 조작이에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됐고요. 그다음 하나는 백현동 부분입니다. 교묘했어요. 저는 백현동 부분이 무죄가 되려면은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이 적용을 해가지고 무죄가 될 수도 있겠다. 만약에 진짜 공소기각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예. 근데 그걸 딱 살짝 피해가더라고요. 아예 그 소송 요건에 대한 그 설치를 하면서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피고인 측에서 주장을 하는데 이거 이래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거기 하면서 이게 뭐냐면 피해간 거예요. 대법원에서 만약에 이게 항소심에서 그걸 적용해가지고 무죄가 되잖아요. 공소 기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대법원에 올라갔을 때 대법원에서 법리 판단할 때 야 이거 네가 잘못 적용한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그건 그냥 벗어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아예 요건에서 빼고 그럼 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내용을 다 반대를 해주겠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백현동 관련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모든 지자체장들이 내가 어쩔 수 없이
아 어쩔 수 없이 나 이거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나 이거 그 위에 중앙정부의 중앙부서에서 이거 해달라고 협박을 했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허가를 해준 거네요. 이제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처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가 처벌을 해요? 내가 특혜를 다 줬어요. 예. 뭔가 특혜 시비가 일 것 같아. 근데 내가 한 게 아니라 당시에 중앙부서랑 이렇게 협의했는데 안 해주면 뭐 협박을 직무유기라고 한다든지 협박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지자체 내는데 다 피해가죠. 선거에서. 그러니까 거짓말 대잔치가 앞으로 누가 거짓말을 교묘하게 잘하는지가 후보자의 어떤 능력이 되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1, 2심 재판을 거치면서 그 백현동 부분에 있어서는 국토부와 성남시의 전현직 공무원 20명 정도가 출석을 해서 협박은 없었다고 증언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그렇죠? 네. 이재명 대표 얘기대로 그러니까 그 결론이 나버린 부분도 거예요. 정말 교묘하게 피해갔던 게 뭐냐면 협박이 없었다 했잖아요. 이거 협박이 없었다고 다들 얘기하네. 야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지워야 되지? 이 삭제를 부분을 의견 표명이라고 한 거예요. 의견 야 표명이다. 이걸 내가 단축해서 얘기하다 짧은 시간 내에 그 시간에 그 사람이 거기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좀 압축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협박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좀 과장될 수 있지. 네, 본인의 그 정도로 감정을.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근데 허위는 아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예. 이재명 시장 당시 시장이 그냥 법조인이 아니라 일반 그냥 뭐 다른 직군에 있다가 시장을 하셨거나 정치를 하신 분이면 예. 협박과 압박을 헷갈릴 수도 있죠. 네. 근데 이분은 변호사를 10년 이상 몇십 년, 10년 이상도 하셨었고 변호사를 굉장히 오래 하셨잖아요. 법조인으로서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오래전에 됐고. 예. 근데 협박이라는 단어를 뜻을 몰랐을까요? 음. 그리고 그 앞에 수식어가 있잖아요. 직무유기 등으로 네. 그냥 협박이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렇죠. 협박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근데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내가 짧은 시간 내에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압축해서 얘기를 했다. 그런 네. 표현에 불과하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뭐 이런 단어를 써도 할 말이 예. 없는 거죠. 박상수 변호사 오래 기다리셨는데 찌라시는 모른다라고 쓰신 거죠? 아마 오늘 낮까지 다들 받아보셨을 겁니다. 찌라시. 설명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으니 1심과 똑같이 나올 것이다. 예. 그 정말 기성사실처럼 굉장히 이렇게 찌라시가 많이 돌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제 보면은 이 계엄 이후 국면에서 우리 법원이 국민들의 생각과 3번 좀 다른, 그러니까 보통들 이렇게 좀 다른 결정을 갈짓자로 내려요. 첫 번째가 이제 서부지법에서 나온 구속영장이었죠. 구속영장. 두 번째가 중앙지법에서 나온 구속 취소였어요. 뭐 체포영장, 구속영장 둘 다 마찬가지죠. 서부지법에서 나온. 네. 세 번째가 지금 이재명 재판입니다. 근데 셋 다 어때요? 누구 편이라고 생각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죠? 네. 법원이 우리가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의도는 서초동을 모르고 서초동은 여의도를 모른다고 하는데 진짜 법원은 정말 법원 마음대로 해요. 법원 마음대로. 네, 법원 마음대로 하고 판사들이 정말 우리나라 정치를 좌지우지하면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지가 진짜 이렇게까지 심하게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오늘 진짜 느꼈어요. 예. 네. 왜냐하면 이건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잘하셨는데 이거는 대법원까지 고려한 굉장히 꼼꼼한 판결이에요. 왜 꼼꼼하냐?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요. 저도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로 백현동을 봐준다면 혹시 그걸로 봐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앞에 공소장은 문제 없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약간 느낌이 이상했어요. 저는 왜 그러길래 약간 아니요. 유지가 되는 줄 알았어요. 공소장은 예. 문제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법률심에서 문제될 부분을 법률심에서 대법원이 스스로 고칠 부분을 그걸 해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지금 이 무죄 판결이 그대로 상고가 돼서 대법원으로 올라가도요.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심 부분을 판단하려면 대법원이 직접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있긴 한데 파기 재판. 그러니까 그 파기 재판을 하면 되긴 하는데 예. 일반적이진 않고 파기 환송을 해서 돌려보냅니다. 뭐 지금 좀 어려운 고등법원으로 예, 어려운데 제가 쉽게 좀 바꾸자면 네.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좀 다퉈볼 부분이 없다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들여다보지 않는다. 아니 사실관계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대법원이 의견이 달라도 예. 그에 대해서 대법원이 바로 재판을 하는 경우도
아예 없진 않은데 예. 그런 경우가 많지 않고 파기환송을 해서 예. 고등법원에 다시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유죄 취집, 무죄 취집, 파기환송 이런 거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네. 파기환송해서 돌려보내요. 자, 그게 왜 중요하냐? 지금부터 헌재 결정이 나오고 난 다음에 네. 대법원 선고에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을 봉쇄한 선고예요. 파기환송 시켜가지고 다시 돌아가면 고등법원에서 한 번 더 파기환송심을 열어야 돼요. 그 시간이 지금은 그 시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벌어준 겁니다. 일단 뭐 대법원 선고도 언제 할지 모르겠는데 파기환송 되고 뭐 그게 그러니까 기다리면, 법률심으로 네. 할 가능성조차도 없앨 정도로 완벽하게 이재명 대표를 구해준 판결이다. 예. 네. 완벽하게. 맞아요. 완벽하게 예, 100% 완벽하게. 대법원까지 염두에 둔 판결이다. 그렇죠. 네, 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거를 본질적으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네. 우리가 이걸 진짜 본질적으로 생각을 저는 이 법원의 판결들이 계속 엇갈리게 나는 것을 보면서 예. 제가 약간 본질적인 의문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게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법률가기도 하고 그렇기도 한데 판사 몇 명에 의해서 계속해서 정치가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우리는 다음 주제인 헌법재판소 결정도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판사 몇 명에 어찌 보면 옛날엔 그래도 이 법원이라는 게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일관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법원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결론들을 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거에 지금 형사사건이나 헌법재판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래서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배심 제도를 차라리 아예 그냥 도입을 해놓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아예 헌법재판소를 따로 두지 않고 그냥 대법원한테 하게끔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근본적인 우리가 이제 정치를 사법화 시켰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긴 하지만 이제 근본적인 논의를 할 때가 됐다. 안 그러면 계속 그 판사 1명 또는 합의부 판사 3명 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여기에 정치적인 어떤 모든 결정들이 여기서 좌지우지가 돼가지고 예.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판사 성향 가지고 백날 얘기해봐야 지금 우리 법은 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 판단은 이제 존중해야 됩니다. 저도 변호사로서 존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존중해야 돼요. 근데 제도라는 측면을 이제는 볼 때가 된 것 같다. 아, 정말 판사 1명이 어떤 성향이냐, 무슨 우리 법 연구회냐, 아니면 보수적 성향이냐, 중도 성향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뭐 그냥 정치판이 무슨 한국 정치도 아니고 확 바뀌어가는데 그거 한번 결정 날 때마다 길거리로 다 나와서 양쪽 진영이 집회를 하다가 폭력 사태까지도 지금 어찌 보면은 걱정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거는 국가 이익을 포기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에 대해 저는 이제 좀 근본적으로 봐야 되고 이 찌라시에 휘둘리는 거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헌재 결정도 이 찌라시에 휘둘릴 이유가 이제는 하나도 없다. 오늘 이따가 저희가 낮까지 얘기해야 그러니까 되는데. 오늘 낮까지 예. 얼마나 다들 네. 유죄를 확신하며 그 찌라시 받은 글이라고 얼마나 저 정말 온 동네 다 돌렸어요. 이게 뭐 설명문이 없으니 당연히 유죄가 확정되고 네, 1심이 유지된다. 예, 재판부가 추가로 설명문 안 낸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예. 지금 아니었어. 근데 정말 네. 좀 쎄하긴 했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속 제가 이건 찜찜하게 지난주부터 얘기를 했던 건데 네. 마음 한 구석에 찜찜함이 남아 있다. 그러니까 그 재판부의 구성이라든지 재판부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얘기들이 그냥 단순히 흘러나오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했는데 슬픈 애감은 항상 틀린 법이었거든. 어찌 보니까 세 분의 어떤 답변은 조금씩은 달랐는데 판사의 성향 때문에 벌어진 것에 대한 뭐 얘기는 아니, 믿고 싶진 똑같았던 것 않아요. 같아요. 솔직히 아니 저는 믿고 싶지가 않은데 제가 네. 설주한 변호사나 저나 법률가잖아요. 예. 저는 그런 얘기를 하기가 싫은 거예요. 맞아. 왜냐하면 이러면 우리 의뢰인들한테 할 말이 없어. 우리 의뢰인들이 당장 와서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어느 지역 출신 판사라서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나한테 뭐라 그러겠어? 국민의힘에 계셔가지고 판사가 이렇게 판단한 건가요? 이럴 예. 거라니까 이제는. 판사가 그러니까. 좋게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네, 믿고 싶지 않아요. 저도 진짜. 사실 정치권이 법조 과잉이라는 생각은 계속 했습니다. 제가 28살부터 경선을 뛰었었는데 그때도 대장동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물론 중요한 이슈죠. 그런데 저는 그때 그 당시에 이제 20대 청년으로서 뭔 생각이 들었냐면 중요한데 저게 내 인생에 관련이 있나? 뭐 그런 생각. 그리고 이제 제가 대통령실에서 2년 넘게 일하면서 부처들을 상대하다 보면 조금 더 생활 밀착적인 그런 이슈들을 많이 다루게 되거든요. 예. 뭐 규제 혁신이라든지 뭐 경제 정책이라든지 외교 통상이라든지. 그런데 제가 다시 여의도로 돌아오니까 온통 법조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주제가 방송을 나가도 80%가 오늘 어떤 사법 이슈가 있고 헌법재판소 이슈가 있고 이재명이 뭐 어떤 이슈가 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저도 방송 많이 하지만 좀 현타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인생에 중요한가?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사법부 판단 하나하나에 의미 부여를 해가면서 내가 솔직히 법을 이렇게까지 알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정치를 함에 있어서 그 집권하고 국정을 잘하는 것이 정치의 목적인 건데 지금 본말이 전도가 돼서 사법적으로 승리를 해야 약간 이게 법살인 기술을 익혀야 우리가 집권을 할 수 있는 전 엉뚱한 상황이 왔다라고 보거든요. 막상 그렇게 해서 집권을 하면 통치 능력은 정작 검증이 안 된 상태.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아까 대안적인 말씀하신 게 전 좀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AI 판사가 도입된다면 지금 이런 재판관들이 혁혁한 공을 세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리하다고 좀 보지도 않는 것이 양형기준위원회만 AI 도입해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양형 기준에 대해서 AI들이 이제 과거의 레퍼런스들을 좀 참고를 해서 기준을 만들어주고 그 기준에서 이탈하고 싶을 때 법관 개개인이 반드시 의견과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뭐 그런 식으로 구속력을 갖추는 건 전 충분히 제도화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진짜 이렇게 국민들이 사법 불신이 만연했을 때 법치라는 게 달리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법을 못 믿으면 무너지는 거거든요. 판사의 주관으로 내 인생이 결정될 수 있고 판사의 주관 때문에 정치적인 국가의 명운이 결정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전 이런 게 다 국민들의 불신을 키우는 사태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진짜 저희가 조만간에 많은 변화들을 이끌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저는 오늘 느낀 게 사법이 이렇게 죽는구나. 그런데 사법이 이렇게 죽고 나면 법치가 죽는 건데 법치가 죽은 다음에 세상을 제가 생각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이런 식으로 사법부가 가는 것에 대해서 그냥 뭐 오늘 사법이 죽은 날 뭐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 나라도 좀 네. 약간 편을 들어줘야 되나 이재명 대표. 그냥 너무 한쪽으로 정말- 썰리는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제가 두 번째 편을 드는 건 주제에서도 아니고. 제가 또 이야기를 할 텐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런 식의 어찌 보면은 이런 식의 생각을 내가 법률가로서 하게 된다라는 것 자체가 자괴감을 들 정도인데 네. 내가 그럴 정도인데 일반 국민들이 어떻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법이 이렇게 죽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제는 그 다음에는 길거리에서 싸우면서 해결해야 돼요 모든 게. 네. 근데 그걸 막으려고 법원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사법부가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바운더리 안에서 결론을 내는 거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이쪽 끝인데 그래도 이 경계는 안 넘고 이쪽 끝인데 이쪽 경계는 안 넘고. 근데 오늘 판결은 그 경계를 넘었어요, 그냥. 경계를 넘었어요. 예, 그리고 경계를 넘는 그러한 판결이 벌어지는 게 이제는 이상하게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방송에 나와서도 제가 그래서 이렇게 쓴 건데 저도 저기 그 재판부 성향 같은 거 쓰려다가 쓰기 싫어서 그냥 이렇게 쓴 건데 이 방송에 나와서도 이제는 재판부의 성향이라던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다던가 그 사람이 옛날에 무슨 동아리 활동을 했다라던가 그 사람이 무슨 책을 읽었다라던가 이런 걸 가지고 논평을 해야 이게 무슨 법률가야. 맞아요. 법률가는 법적인 그냥 그 로직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게 아니라 예. 이런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사법이 이제 죽었구나. 예. 예.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항상 재판부에 어떤 기본 그 삼심이 또 있잖아요. 예, 네. 삼심이 있으니까 네. 지금 여기서 재판부 편드는 사람도 없고 이재명 대표 편드는 분도 없을 것 같아서 네. 제가 편은 들지 않고 대신 이재명 대표의 말을 좀 전달을 하자면 일단 재판부에 감사를 표했고요. 그리고 사필 규정이다. 검찰과 정권이 사건 조작의 역량을 소진했다. 그 역량을 산불 예방 같은 데 쏟았다면 얼마나 좋았겠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허허허. 상부라고 뭔 상관이에요? 예. 아니 그러면 법원에 1심의 판사도 가담했다는 얘기네요. 본인 논리대로 얘기하면. 뭐 검찰의 조작에 대해서 좀 가려두지 못했다 이 정도로 인식은 하지 근데 이 않을까요? 발언이 그
아수라라는 영화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발언이요? 예. 그 1심에서 만물소리야? 선거법 위반에 그 350만 원 벌금형을 받았던 안남시장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돼서 돌아왔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재판이 끝나고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 그런데 이제 검찰이 증인조차 없이 이렇게 기소한 것에 대해서 규탄한다라고 하면서 정말 아, 똑같은 장면이 있습니다. 안남시장이 그런 말을 했군요. 예, 안남시장이 그런 얘기를 찾아봐야 하셨더라고요. 선배 시장. 예. 아유, 권순일 대법관의 판결 이후 또 이런 판결을 제가 보게 될 줄 몰랐고 네. 권순일 대법관은 지금 변호사 수 기준으로 국내 10대 로펌에 가서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이 있었던. 네. 변호사 수 기준으로 국내 10대 로펌에 뭐 가서 기소는 돼 있을 거예요. 변호사 생활 잘하고 계세요. 예. 그런데 정말 그냥 뭐 제가 말이 안 나오고 그냥 내가 법률가라는 게 약간 좀 부끄러운 날입니다. 오늘은 그냥. 예. 말이 안 나오시는 타이밍에 그럼 저희가 키워드를 넘겨서 그래. 먼저 네. 새로 말이 나올 수 있게. 아 정말.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기사 회생인데요. 일단 이재명 대표는 물론 뭐 남은 재판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20까지 나온 게 가장 빠른 선거가 공직선거법이었다 보니까 좀 회생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뭐 동시 청산론 이런 게 야당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동시 회생하는 거 아니냐? 이게 혹시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좀 미칠 수 있다. 미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의 오늘 선고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좀 바로잡히길 바란다 이런 입장을 좀 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대법원 선고가 있어야 된다 이런 논리를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세 분의 답을 좀 차례대로 좀 볼게요. 네. 저는 식물원제. 식물원제.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그럼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한덕수 이거예요? 총리 아니요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예. 한덕수 총리 결정문을 보면서 처음으로 물음표를 가졌는데 그날 밤에 유재하 변호사랑 제가 통화를 하면서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둘이 의견의 일치를 좀 봤거든요. 그 뭐냐면 한덕수 총리 결정문의 굉장히 인상적인 지점은 한덕수 총리 결정문을 다 제가 하나하나 읽어봤는데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정계선 재판관의 인용 결정, 그 인용 의견이에요. 그 예. 소수 의견, 예. 인용 의견.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법률가의 언어가 아니에요. 민주당 논평 느낌 야, 나던데? 그러니까 예. 민주당 논평이라기보다는 대학가에 있는 대자보 느낌인데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 정계선 재판관의 그거를 보면서 이게 그런 게 있는 거죠. 법률가라면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법률가라면 아무리 저도 법률가 중에 좀 특이한 놈이지만 특이한 사람이거든요. 저도. 그렇지만 저도 법률가라는 틀 안에서는 움직여요. 왜냐하면 법대에서는 20대 때부터 그 틀 안에서만 사고하도록 끊임없이 사람을 세뇌 교육을 시키고 네. 법학은 자유로운 학문이 아닙니다. 사각형에 가두는 학문이지. 법전 안에 사고를 가두는 학문이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교수님들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 재판을 해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나와야 법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는다. 너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 법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런 결과가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걸 네. 거의 세뇌 교육을 당하거든요. 네. 어릴 때부터. 네. 근데 정계선 재판관은 그걸 벗어나서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하나의 뉴노멀이 느껴지는 거죠. 지금까지는 아무리 성향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법원을 깨먹을 생각은 안 했고 재판을 깨먹을 생각은 안 했고 사법 시스템을 깨먹을 생각은 안 했는데 정계선 재판관은 그걸 깨먹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결정문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재명 대표의 이 재판 결과를 보니까 이 항소심 재판부도 비슷한 거예요. 그걸 깨먹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대법원이 법률심을 하는 것까지 착실하게 고려해서 이런 판결을 내주냔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판사들이 재판관들이 진영 논리에 빠지게 된다면 저는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진짜 이제 그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그 진영 논리가 끝까지 만약에 재판부에서 벌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를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 게 어제 그 한덕수 총리 그저께 나온 한덕수 총리 결정문을 보고 6대2냐 5대3이냐 이게 이제 좀 갈라져요. 예를 들어 정족수 문제에서는 6대2로 갔어요. 그런데 이제 마은혁 재판관 임명 문제에서는 5대3으로 갔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좀 갈라지는 문제인데
물론 이제 2명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서 아예 판단도 안 했지만 네. 들어갔으면 그렇게 했을 분들이라서 네. 그래서 6대2냐 5대3이냐 이렇게 보는데 자 만약에 6대2 인용이 될 것 같으면 6대2 인용이 될 것 같으면 가장 오른쪽에 있다고 평가되는 정형식 재판관이 선고기일을 합의 안 해주면 선고기일을 못 잡습니다. 선고기일은 다 만장일치. 합의해야 만장일치로. 만장일치. 자 이제 헌재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평의가 지금 계속 있잖아요. 평의는 쟁점별로 계속 의견을 나누는 거예요. 마지막에 평결이라는 거랍니다. 평결. 그래서 이 평결은 보통 일반적인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평결은 네. 한 선고기일 잡기 며칠 전에 그러니까 바로 그 2, 3일 전쯤에 평결을 해요. 그리고 선고기일 통보가 가죠. 2, 3일 있다가 통보가 갑니다. 그래서 평결이 잡히면은 그 다음에 주심이 다수 의견이면 주심이 결정문을 쓰고 주심이 다수 의견이 아니면 다수 의견 중에 한 명이 결정문을 쓰는 겁니다. 네. 지금 주심이 정형식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이죠. 자, 근데 이 평결을 함에 있어서 평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나오는 찌라시는 다 거짓말인 겁니다. 예. 근데 평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네. 근데 자, 평결을 할 때 어떻게 그러면 하느냐? 주심 재판관이 먼저 자기 의견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8명이 모여 앉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형식 재판관이 먼저 자기 의견을 얘기해요. 그다음 순서가 뭐냐? 늦게 취임한 막내 재판관들부터 합니다. 정계산 재판관과 조한청 재판관이 얘기를 합니다. 네. 맨 마지막에 누가 하냐? 소장이 합니다. 음. 소장 대행인 문영배 재판관이 해요. 그래서 그 8명을 합산을 해가지고 이게 인용인지 기각인지 각하인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네. 이 평결을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데 중요한 건 이 평결에 이르는 것은 8명이 동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 6대2가 될 것 같다고 했을 때 정형식 재판관이 끝까지 동의를 안 하고 4월 18일까지 간다.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그냥 퇴임입니다. 자, 5대3이 된다고 했을 때 정계선 재판관이 도저히 나는 대통령 돌아오는 거 못 보겠다. 끝까지 평결을 동의하지 않는다. 4월 18일까지 가고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입니다. 아, 그러면은 문영배 재판소장의 어떤 본인의 결심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네. 끝까지 기일 잡는 거에 반대하는 재판관들이 한 하나라도 명만 있으면 있으면 네.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렇게 거군요.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4월 18일이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럼 4월 18일이 넘어가면 6명밖에 남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상태에서는 선고기일이 안 잡히는 거죠. 예. 선고기일이 안 잡히게 되면서 식물 헌재가 되는 거죠. 식물 헌재가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대로 권한대행 체제로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상황으로 2년이 흘러가는 겁니다. 한덕수 대통령. 아, 한덕수 체제로 그냥. 근데 예. 이게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봤는데 네. 지금 정계선 재판관 결정문 보고 오늘 2심 이거 판결문 보니까 이미 판사들이 이미 법률가로서의 탈을 벗고 정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판사들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것도 불가능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예. 그럼 어쨌든 오늘의 선고 결과가 영향을 미쳐서 또 이렇게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왜냐하면 보시는 점점 거예요?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거죠. 예. 지금 보면은 사실 그 한덕수 총리와 관련돼서 저는 8대0 나올 거라고 봤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갈라지는 걸 봐도 야 이젠 이게 합의가 안 되는구나. 합의가 안 되는 분위기구나. 예. 그러고 정부 각자 자기 생각대로 가는구나. 예. 그러면 정말 어느 한 방향으로 가는 거를 한 명이 브레이크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현재 제도상 이도저도 안 될 수가 있다. 그렇죠. 박민영 대변인은 작용 대 반작용인가요? 작용 반작용. 약간 저는 인생의 신조가 있거든요. 통제 불가능한 것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늘 통제 가능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예. 근데 이런 사고의 기반은 늘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불쾌한 결과가 있더라도 꼭 거기에서 그치는 것은 아니거든요. 늘 함의가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저도 같은 박상수 변호사님 같은 맥락에서 더 이상 법리가 중요한 기준이 아니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렇게까지 궤변으로 그 판결문을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기각 결정문 쓰는 건 전 일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위헌 위법이 있었지만 이게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귀책 사유가 아니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이게 국민들의 신의를 상실했다라고 보기가 어렵고, 지금 지표상으로 봤을 때 또한 이것이 국가적인 실익을 생각했을 때 파면보다는 대통령이 스스로의 어떤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쓰기 나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법리를 그렇게 신뢰하진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그런 믿음들이 많이 박살이 나버렸고, 근데 이제 이런 인식이 저만 그런 게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판결을 보고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뭔가 준거라는 게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와서 사실 이재명 2심에서도 무죄가 나오는데 윤 대통령 기각된다라고 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낯설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 재판관들이 뭔가 마음속에 뭔가 일말의 부채감이 있었다면 오늘로써 씻겨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실 국가적인 이익을 생각했을 때 좀 양 진영 간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2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윤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주는 직행버스를 지금 운영을 하는 거랑 다름이 없는 거거든요. 이거를 누구보다 잘 알 보수 재판관들이 이제 와서 그런 판단을 할까? 그래서 저는 이제 기각으로 귀결이 안 된다라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식물 헌재가 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고요. 네. 또한 이게 법리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 이게 뭐랄까요? 그 윤 대통령에 대한 그런 복귀 결정도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그렇게 불행하진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저는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2차 계엄을 하니 3차 계엄을 하니 이런 얘기도 하지만 사실 이렇게까지 사법부가 자귀에 의해서 정치권에 개입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억지력이 되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그래서 뭔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불안감들도 많이 해소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봤을 때 오늘 이 보수 지지자들이 심지어는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옳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러니까 개엄했지.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사법 질서가 이 나라에서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저렇게까지야 했던 사람들도 이제 와서는 진짜 그렇네. 그러니까 많은 또 보수 정치인들이 아니 내년까지 버텼으면, 그러니까 올해죠. 그 이재명 대표 2심도 나올 거고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텐데 뭐하러 이렇게 무리하게 작년에 네. 개엄을 시간은 우리 편이었는데 했느냐. 뭐 이런 식의 이런 표현. 얘기를 했지만 오늘로써 그렇지가 않구나.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저희가 확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 저희가 진짜 웃는 게 아닌 상황인데 그 사회가 이게 네. 여러 좀 안타까운 학습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또 저희가 그런 불행한 사건들을 또 딛고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좀 양진영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좀 하나의 그 가교로서 윤 대통령이 복귀를 해서 좀 정치력을 발휘를 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그리고 어차피 윤 대통령이 지금 사실 복귀를 하더라도 전과 같은 통치 행위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예,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차라리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양 진영이 휴지를 갖고 좀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좀 머리 식히고 좀 시간을 가지는 것도 괜찮겠다. 저는 그런 귀결도 가능할 거라고 봐서 네. 예, 오늘의 그런 결과가 오히려 윤 대통령의 기각 가능성은 더 높아지게 만들었다. 더 높였다. 그렇죠. 예. 설주환 변호사는 저는 최선 아니라면 차선. 네. 최선은 뭐였을까요? 최선이요? 네. 그게 진영마다 다를 것 같은데. 약간은 다를 수 예. 있는데 그 아마 음모론. 저는 그냥 중도 저는 객관적으로 중도 예. 입장에서 중도 봤을 때 입장에서. 그냥 두 분 다 가시는 거예요. 두 분 다 가시는 거. 네. 근데 차선은 뭐냐? 한 분만 보낼 수는 없다. 둘 다 사는 거. 둘 다 돌아오든지 해야 된다. 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결정을 보고 저는 뭐 보수 지지층 내에서 뭐 보수 지지층 내도 많이 갈라져 있지만은 뭐 강성이든 아니면 중도 쪽에 가까우시든 간에 보수 지지층이라고 한다면 오늘 많은 하나의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이대로는 안 되겠는데. 네, 맞아요. 예, 네.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가 네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었어요. 오늘 판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유죄, 그다음에 무죄,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인용, 기각. 근데 이제는 이 교차되는 네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유죄는 없어졌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무죄만 무죄. 남는 거예요. 상수가 남고 예. 여기가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 문제만 남는 건데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다. 인용이 돼서 파면된다.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될 확률은 높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감정적으로 반감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네. 그러면 과연 오늘의 결정이 판결이 이재명 대표에게 그냥 날개를 달아준 것일까? 대통령으로 가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헌재 판결에 영향을 또 줄 수 있을 말씀하신 것이다. 대로 네. 만약에 인용이 될 것 같으면 보수 쪽 재판관 한 명이 인용이 될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런 건 분명히 느낄 수 있잖아요. 아니, 근데 보수 쪽 재판관 한 명이 판결 안 하겠다고 끝까지 버티면서 4월 근데 15일까지 제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네.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판결이 난다는 전제하에 4월 네. 18일 전에 어떤 인용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럼 조기 대선으로 가잖아요. 그럼 조기 대선으로 간다고 쳤을 때 뭐 이게 가장 현실적으로는 오늘까지로는 굉장히 높은 확률이죠. 아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만약 대통령 선거에 들어가요. 원사이드하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보수 진영 내에서 아니면 중도 보수층에서 어떤 입법부와 행정부의 과도한 힘을 남용하는 그 민주당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거부하는 아니면 두려워하는 그리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중도층의 국민들도 분명히 있으시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네. 이제부터는 키가 국민의힘으로 넘어오는 거죠. 보수 진영이 어떻게 잘 어떤 대항할 수 있는 후보를 뽑을 것인가. 예. 이거에 대한 것도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상수가 뭐냐? 예. 상수 여기 상수는 여기 윤석열 있네요. 대통령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아, 네.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이나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예. 보수 진영을 단합시킬 것인지 정말 분열의 끝을 갈 것인지는 네. 정말 대통령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상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잘 고려를 해서 오히려 더 다이내믹해질 수 있다. 그리고 보수 네. 지지층에서도 이제 한 가지 명제는 섰어요. 1번 우리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 수 없다. 네. 이것을 명제는 썼습니다. 2번 두 번째 그럼 누구를 세워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백가쟁명의 토론과 경쟁이 있겠지만 여기서 현명해져야 된다. 예.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시간이 네. 많지 않아서 네. 잠깐 좀 정리하고 짚어봐야 될 부분이 하나 더 네, 있기는 네. 해요. 네. 예, 이재명 또 대표가 있어요. 오늘 당장 안동으로 내려가가지고 산불 지금 당연히 너무 그건- 심각하니까 네. 정말로 이제 대권 주자로서의 행보를 음. 공개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근데 또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이 5가지입니다. 네. 저희가 또 잠깐 까먹으셨을 수 있으니까 음. 그래픽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5개 재판 중에 위증교사 혐의가 1심 무죄가 났고 2심이 진행 중이고요. 오늘 선거법에서 2심 무죄까지 나왔고 음. 진행 중인 게 대장동과 성남 FC 사건 그리고 법인카드 유용 사건,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이 있어요. 저것만 봐도 이게 아예 사법 리스크를 벗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예. 위증교사 외의 재판은 너무 오래 걸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3년 내에 안 끝나는 재판입니다. 대법원까지 치면. 맞아. 조기 대선이 아니라 정말 진짜 그냥 대선을 하도- 치른다 네, 다음 하더라고요. 대선까지도 안 끝나는 재판이에요. 제가 그래요? 봤을 때. 조국 대표 재판 5년 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상상 네. 3년 이상 무조건 가는 재판이라서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게 그나마 위증교사, 하고 그다음에 선거법이었죠. 선거법인데 그게 저는 대법원까지 그러니까 둘 다 올 가을 전에는 무조건 끝날 것이다. 공선법은 그 전에 끝나겠지만 아마 위증교사도 올 가을 전에는 잘하면 빨리 진행하면 대법원까지도 나올 수 있거든요. 올 연말까지 늦어도 연말까지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근데 이건 개의치 않을걸요. 뭐 일단 민정- 선거법 네. 선거법 2심에서 무죄 받았고 위증교사도 일단 1심이긴 하지만 무죄가 나와서 네. 본인이 받는 재판 중에 벌써 2가지나 그렇죠. 무죄가 나온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사실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저거 어휴. 진짜 검찰의 어떤 강압적인 수사, 아마 조작 수사 맞네 이럴 것 그럴 같거든요. 수 있죠. 예.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뭐 민정 지지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오늘 대통령 되신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그래요.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는 뭐 이미 그랬겠지만은 오늘 그냥 대표에서 대통령으로 바뀐 거죠. 예.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걸요. 아마 그래서 그- 안동도 내려가시고 그렇죠. 네. 저기 설정환 변호사가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상수라면이라고. 제가 미안해요. 이름이 그러니까 상수였어. 정말 상수라면 오늘 오늘 판결은 저도 정신이 번쩍 들거든요. 사실 번쩍 드는데 이제는 보수가 지금 한가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이제는 뭘 해야 돼요 그러면? 그냥 일치 단결밖에는 이젠 길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냥 뭐 헌재 결정이 하나가 지금 남아 있고 헌재 결정은 뭐 헌재 재판관 8명이서 그분들도 이제는 저는 뭐 요즘 이제 판사와 재판관 뭐 이렇게 대한 이 법률가로서 기본적인 그 존경과 존중이 요즘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죠? 예, 저도 그래요. 저도. 일반 국민들은 더 어떨까 싶어요. 알아서 하시겠죠. 뭐 알아서 결정하실 텐데 예. 무슨 결정이 나오던 네. 이제 우리 보수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치 단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상수라면 이제는 정말 통합의 메시지와 통합의 선봉으로 대통령께서도 나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나와 그러니까 주셔야 된다. 지금은 진짜 아까 제가 2심 선고를
너무 충격을 오늘 먹어가지고. 너무 충격 먹으셨네요. 아 진짜 나 진짜 충격 아니, 먹었어요. 예. 사법은 죽었다라고 할 아니 정도의 너무 사법부에 대한 제가 신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뭘. 네. 최소한의 신뢰가 있는 거죠. 실망하셨구나. 네. 사실 통합 얘기하면 두 분이 통합하시면 그렇지, 사실 둘이 보수 앞서야지. 통합인데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 박민영 대변인 얘기 듣고 좀 마무리해 볼까요? 저는 한 대표의 너무 악한 모습 많이 봤기 때문에 예. 통합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 저는 오늘 약간 법리보다 사실 이게 인간 본연의 사실 저는 경제학을 좋아하는 이유가 네. 경제학과 인간이 나오셨어요? 네, 경제학과 그렇군요. 나왔는데 네. 인간이 이기적인 걸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인간을 전제하고 그런 이기적인 인간상에 맞는 시스템 구축을 이야기를 하는 게 전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관들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원초적인 그런 관점으로 돌아와서 똑같이 이기적인 인간들이 인문학 경제학적으로 어떤 판단을 할까라고 보면 더 사안이 명징하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뭐 이제 그분들의 어떤 판단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수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뭐 이런 정치적인 상황도 있겠습니다만 헌법재판소 소장 지금 자리 걸려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실 2명의 그 재판관이 4월 18일 날 나가면 사실상 정계선 재판관이 유력한 후보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 이제 만약에 이제 조기 대선이 가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목한 2명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헌법재판소 내의 그 역학 구도가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대통령 목 예. 2명을 민주당에서 채우게 되면 그렇죠. 재판관들 입장에서 이런 역학 구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더군다나 이제 뭐 이런 것들도 제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예. 이제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소위 이제 그 전통적인 그런 코스를 밟고 올라간 보수 재판관들이 향판 출신들이라고 생각을 할 거거든요. 네. 더군다나 만역 재판관은 26기 한참 후배예요. 네. 정식 재판관에 비해서 거의 예. 10년 후배인데 야 우리 법 연구의 할당제를 가지고 어깨를 나란히 하려고 하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정계선 재판관 이런 감정적인 판결을 해가면서 이거 민주당한테 어필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인간적인 실망감이 겹치면서 이제 법리가 아니라 우리 원초적으로 돌아가자라고 예. 했을 때 이제 사실 3명이 만약에 기각으로 뭉쳐 있다면 더 흩어질 이유가 없어졌다라고 보고요. 이런 게 참 한편으로 슬프지만 한편으로 원래 인간 군상이 그렇다. 그래서 예. 저희가 더 이상 기대를 품지 말고 정말 저희도 좌파들처럼 싸워야겠다는 생각이 전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품격 따지고 옳고 그름 따져봤자 남는 게 없다. 네. 결국엔 우리가 정권 잃어버리고 실권하면 실각하면 결과의 합리를 못 찾으면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선거는 이기는 게 곧 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약간 그런 저의 좀 뭐랄까요? 어찌 보면은 원초적이지만 사실 바람직한지는 모르겠는 그런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게 됐다. 예. 박민영 대변인 내가 한 가지만 딱 물어보고 끝낼게. 예. 예. 물어보면 만약에- 답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 만약에 짧게 해주세요. 네. 후보가 이렇게 결정이 되잖아요. 조기 예. 대선이 만약에 있어서 한동훈 대 이재명 뽑을까요? 그래도 한 전 대표는 후보 못 될 거예요. 아니 제3의 답이 진짜 나왔는데 예. 답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한동훈 대 이재명. 피하는 게 아니라 네. 저는 작년 1월에 한 대표가 거의 양자에서 이길 때부터 그러면 어쨌든 이 그래도 사람은 리더감이 만약에 아니라고 저는 그러니까 결론을 본인은 끝낸 그렇게 생각할 수 상태라서 있는데 정성 결과 그렇게 나왔어. 만약에-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만약에 그렇게 자, 그러면 나왔어. 나왔어. 네. 자, 저는 투표 포기하겠습니다. 이래 안 돼. 통합을 얘기했는데 야,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래서 이러면 예. 이재명이 되는 거야. 이래서 예. 탑다운 방식이 필요하다. 아,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갑자기- 네. 근데 오늘- 이거는 제 탓을 오늘 할 게 아니라 헌정사가- 네. 당원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이거를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해결할 생각을 해야죠.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가 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풀어야 될 문제라서 탑다운으로 가요. 한동훈은 저희랑도 분이 풀어야 돼요. 푸시면 왜냐면 한 다 대표가 푸는 걸로. 대통령만 과만 싸운 게 아니라 저는 예. 행정관들까지 괴롭혔기 때문에 저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것이고요. 아, 이거는 본인이 사과하고 반성을 하셔야 돼요. 예.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네. 여기서 마무리하자. 여기서 마무리. 그래도 마지막에 심판 받을 게 있었네.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치 시그널 나이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